여기는 하디와 바인베르크라는 사람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인구 집단에까지 적용해 가지고 수학적 모델, 즉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계산하는 모형을 만든 거야. 멘델의 유전 법칙에는 변동 요인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은 제거하고, 이따 조건 나올 거야. 그걸 제거하고 객관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5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합당해야지만 이 계산식, 수학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금방 얘기한 부분이 그거야. 실제 인구 집단에도 성립하는지.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작위 교배라는 거, 무작위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실제로 유전병 질환 발생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부분에서 예측이라는 부분 중에 이거는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수학적 확률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판단하고 예측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멘델의 유전 법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멘델의 유전 법칙은 또 여러 가지 변인이 있는데 이런 변인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의 조건인데 다 5가지 정도 돼. 자, 첫 번째, 집단 크기가 충분하다는 얘기는 개체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큰 집단의 경우에만 이 수학적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작위 교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멘델의 법칙에는 특정 개체의 교배 그리고 결과 계속해서 그 선택적인 교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집단 내 교배는 무작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두 번째 조건. 이 조건이 성립 안 하면 여기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 원칙은 적용될 수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돌연변이, 그러면 새로운 개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는 개체가 출현했기 때문에 평형 상태가 깨지는 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내부적 돌연변이가 있다면 외부적으로 이입되는 경우도 안 되고요. 집단 내의 개체가 다른 데로 이출하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그 조건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평형 원칙의 조건이란 말이야. 마지막,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 자연 선택. 이건 생존과 관련된 거고 번식과 관련된 건데 이게 생존이나 번식이 유리하면 그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생존과 번식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평형 원칙이 깨지는 거고 개체의 변이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럼 이건 평형 원칙을 방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 요인들 밑에 나온 셋째, 넷째, 다섯째 같은 경우는 제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1세대부터 N세대까지의 요 개체 정리해 놓은 거. 이게 핵심이야. 이걸 제대로 해야지만 할 수 있다. 여기는 지금 전체 유전자 수가 2000이기 때문에 0.7p, 0.3q 대립 유전자 PQ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라지 A하고 스몰 A가 빈도가 0.7과 0.3이다. 그러면 전체 유전자의 수는 2000이라고 했으니까 0.7에 해당되는 라지 A의 유전자 빈도는 1400이 돼서 0.7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 1400이라는 숫자는 전체 유전자의 A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그래서 1400이 여기 나온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스몰 A의 유전자의 빈도는 전체 유전자 2000분의 600. 여기 전체 A의 유전자는 60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 두 값을 합치면 2000분의 2000이 돼서 합이 1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세대 유전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빈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변하면 안 되겠지. 유지되는지 한번 볼게. 먼저 동형접합 우성형 AA의 빈도는 부모 양쪽이 모두 AA인 경우 이렇게 0.49가 나올 거고, 이형 접합형 라지 A, 스몰 A, 라지 A 이런 경우의 값은 이렇게 해서 0.42가 나온다. 좀 이따가 그 계산하는 그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 동형접합인데 이번에는 열성이니까 스몰 AA의 경우는 제곱이 돼서 0.09.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1이 되는 거죠. 위에서 말한 대립 유전형 1이 다음 세대에 똑같이 1로
유지되는 거예요. 평형 원칙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여기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적어볼까? 적어보세요. 총 유전자 수. 총 유전자 수는 개체수에다가 개체수 곱하기 2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데 A 유전자 빈도는 B, 그 다음에 스몰 a의 유전자 빈도는 Q, 이렇게 성립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P, 여기서 말한 대로 P하고 Q는 대립 유전자다. 이거는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하디하고 여기 첫 번째에 보면 바인베르크가 이야기했던 대립 유전자를 P하고 Q로 상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A하고 라지 A하고 스몰 A가 대립 유전자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수식에 관련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P하고 Q의 합은 1이다. 뭐 이건 나왔던 거 그대로야. 그 다음에 A의 빈도, 그 다음에 A의 빈도 금방 했던 건데 스몰 A의 빈도, 요게 지금 아까 나온 대로 하면 P제곱, 그 다음에 공식 나왔잖아요. 2PQ, 그 다음에 Q제곱. 이렇게 하고 빈도 값이 아까 소수가 나온 거야. 알겠지? 요거 정리를 잘 해야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상태의 지속이라는 건 결국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의 그 평형상태 비율이 빈도가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에서 1이라는 수 안에서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멘델의 유전 법칙의 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수학적 모델, 수학적 계산으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은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 환자를 보면 이건 나오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해당 유전자 집단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예측. 환자가 많아졌네. 그럼 보인자도 많아졌네.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야. 알았지? 두 번째 법의학 분야에서도 이해가 되겠지만 여기는 유전자의 구성이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분야의 유용한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 역할. 그 다음에 법의학 분야에서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안정적이라면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게 활용되고요. 또 하나는 범죄 현장에 수집된 DNA 샘플하고 용의자 DNA 샘플을 일치한다. 그럼 의한 확률 계산을 해가지고 DNA 용의자가 아닐 것, 즉 알리바이가 깨진다는 것을 우리가 희박하다는 걸 입증한 과학적 증거로 쓸 수 있다. 또 하나 여기 빠졌는데 뭐냐면 여기 보면 가족관계를 판단할 때 여러분 친자 확률도를 높이는데 왜냐하면 우연히 남게 될 확률, 즉 뭐가 친자 공유 유전자,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친자 확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디 베인바르크의 평형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자 문제로 넘어가기로 할게요. 문제가 좀 어려울 거야. 자, 문제 풀기 전에 이걸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해를 좀 빨리 해놓고 나서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1세대의 경우 490마리, 420마리, 90마리라고 했는데 이 490마리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할게요. 이게 동형조합인 경우에 AA 개체가 490마리라고 했는데 교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대상자가 있어야 되니까 상대자가 해서 980이 되는 거야. 그러니 아까 개체수는 곱하기 2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다 다 적용을 하면 돼. 알았어? 그러면 AA는 490, 그런데 980이고요. 이형 접합, 라지 A, 스몰 A 경우는 420, 그런데 자 42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유전자는 결국 1400, 여기 합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A 유전자는 이거 말한 거야. 여기 지금 가려서 그런데 스몰 A 유전자는 바로 이걸 말한다. 그래서 420개, 동일하게 420개, 그 다음에
열성인 경우에는 90마리씩 2개.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P형과 Q형인데 개체수는 제곱. 그 다음에 PQ가 420, 90 해갖고 2개. 이 수식이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야. 여기 나온 이 수식을 말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잘 확인 한번 해보고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봐. 문제 바로 할게. 위클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 법칙. 여기까지 맞았네. 가설과 실험 과정은 나오지 않았죠. 자,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 법칙의 원리에 학자들 간의 논쟁 일화 이런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하디와 바인베르크의 평형 법칙 개념 나왔고 구체적인 이해. 지금 뭐 했잖아. 그림 나온 거. 나비 검푸른 날개, 중간 정도에는 푸른 날개, 흰 날개 뭐 이런 거. 응용 분야, 뭐 법의학과, 뭐 친족 확인하는 거, 의학 분야 뭐 다양한 거에서 쓰이겠다. 정답 3번. 자, 하디와 바인베르크의 실험의 차이점.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의 법칙을 이름을 합쳤다는 얘기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강조한 거죠. 차이점이 아니고. 그다음에 5번 유전자 빈도 변화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 법칙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자, 빈도 변화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했어, 안 했어? 이런 거 없잖아. 변화 사례가 아니잖아. 변화하면 안 되잖아. 평형 법칙 설명하는데 갑자기 변화하면 어떻게? 자, 그 정답은 1번에다가 3번, 2번 할게.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전반적인 거잖아. 유전자 빈도는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수를 전체 개체수로 나누면 된다. 유전자 빈도가 이거 맞아? 아니지? 왜 아니야? 2000분의 1400, 2000분의 600 이거 나왔지, 그치? 이거는 뭐라고 그랬대? 이거는 전체 개체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뭐로 나눠야 돼?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의 유전자 수를 전체 개체수. 그러니까 얘를 지금 맞다고 하면 뭐라고 했냐면 A는 2000분의 1400. 자, 이게 지금 뭐야? A의 빈도잖아. 맞지, 그지? 근데 이거는 A와 B를 모두 말하는 거야. 아니, 빈도수는 이렇게 A형 유전자만 따로, B형 유전자만 따로 해야지. 이해되냐 무슨 말이지? 그래야지만 유전자 빈도가 각각 나온다는 얘기죠. 정답은 1번 필수. 2번 이형 접합 유전자의 빈도는 부모의 양쪽에서 받은 서로 다른 대리 유전자. 부모 양쪽에서 받은 거니까 AA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다. 알았어? 이형 접합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식에서 본다면 EPQ 중간식이죠. 여기 해당되는 거야. 맞았고요.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 조건이 추정될 때 유전자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이 평형 법칙이고 다음 세대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가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이죠. 그 다음에 4번 친자가 공유하는 특정 유전자의 집단 내 무작위 조건이다. 지금 우연히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하여 친자 판정 결과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우연성을 배제시킨다고 얘기했고 변동 요인은 거기에 조건을 달지 않았어. 이것도 맞는 설명. 보전 생물학, 위에서 말한 멸종 위기의 개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거나 유전자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정확하게 카운트하는 건 아니야. 판단할 때 쓸 수 있죠. 맞았지? 정답은 1번이 틀렸다. 이거 조심해요. 유전자 빈도, 요거는 개체에 따른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 유전자, 요거 가지고 빈도를 나누는 거다. A하고 B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데 얘는 다 섞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3번 나올까? 기억부터 미음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잠깐. 하디 바인베르크의 조건 5개가 기억부터 미음까지야.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 법칙을 전제로 한 한 종의 딱정벌레 실험에서
초록색과 갈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빈도 변화를 관찰했다. 초기에 초록색과 갈색의 비율은 1대1이었고 집단의 크기도 우연한 요인에 의해 유전자 빈도가 무작위로 변동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컸다. 그러면 이제 조건을 맞은 거예요. 여기 우연한 요인에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교배 역시 무작위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갈색 나뭇잎이 많은 환경에서 벌레를 사육했다. 이 환경에서는 초록색 벌레가 포식자에게 눈에 더 잘 띄고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 벌레가 갈색 벌레보다 더 많이 잡혀먹었다. 그 결과 몇 세대 지난 후에 초록색 유전자의 빈도는 크게 감소하고 초록색 딱정벌레와 갈색 딱정벌레 외에 다른 색의 딱정벌레는 태어나지 않았다. 자, 이거 눈에 띄는 게 뭐죠? 이거 자연 선택이잖아. 이해됐니? 아까 내가 나방 얘기했잖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연 선택. 적절하지 않은 거. 딱정벌레 집단은 충분한 규모, 그죠? 기억을 추적하고 있죠. 어디 있어? 집단의 크기도 미안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나왔잖아. 이거. 이거 맞는 거죠 지금. 실험 교배가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니은이고요. 실험 후에 선택된 갈색 나뭇잎 환경은 미음을 충족하지 못하게 한 것이지. 이렇게 했으니까 충족하지 못해요. 이렇게 생존, 번식,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잖아. 실험 결과 초록색 딱정벌레와 갈색 딱정벌레 외에 다른 색 딱정벌레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디귿을 충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 외라는 얘기는 뭐야? 이거는 결국 돌연변이는 없었다는 뜻이니까 디귿이 맞았죠. 자, 그 다음에 포식자의 출현은 외부 요인이므로 외부 집단의 유전자가 새로 입된 것으로 보아. 지금 딱정벌레 하는데 갑자기 포식자가 나왔네. 리을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군요. 틀렸네. 자, 여기서는 딱정벌레가 되는 거예요. 포식자는 외부 요인이 아니고 외부 요인이라는 게 이게 공간의 외부지 실제로 여기 그 평형 원칙에 빈도를 달리하는 개체의 대상자는 아니다. 그런 거 지금 잘못된 거지. 외부에서 들어온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포식자의 출현이 외부 집단의 유전자가 새로 이입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요인은 이건 자연 선택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해됐어? 그래서 결국 자연 선택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 된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답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자, 거기 나온 대로 A형 유전자, 동형, E형, 그 다음에 열성, 우성 뭐 그래가지고 나왔던 숫자 계산한 것들이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볼까? 어떤 유전 질환은 X염색체를 위치한 열성 대립 유전자 D에서 발현된다. 한 인구 집단에서는 남녀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같을 때, 남녀가 같을 때 남성 중 이 질환을 가진 개체의 비율인 표현형 빈도가 9%로 조사됐고 남성은 XY 염색체이므로 X 염색체 하나만 가지고 있고 질환을 가진 남성의 비율은 열성 대립 유전자 D의 유전자 빈도 Q와 같다. 따라서 Q는 9%, 그래 9%로 돼 있어. 0.09 곱하기 100이니까 정상 대립 유전자 D의 유전자 빈도는 0.91, 92% 정상 대립 유전자. 이 집단은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여성은 X염색체 2개를 갖고 있으므로 여성 중 보인자의 유전자형 빈도와 질환이 발현될 유전자형의 빈도는 각각 자 여기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AA가 아니고요. AA에서 이 부분을 얘기한다. 이 부분을 여성의 염색체 X라고 남성이 없는 X 하나 더라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자, 1번 이 집단의 남성의 질환이 나타나는 표현형 빈도는 Q다. 지금 맞는 거 찾는 거야. 틀린 거 찾는 거야. 이 집단에서 질환에 나타나는 표현형 빈도는 Q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남성은 XY라고 했잖아. 그치? 표현형 빈도는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9%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지? 됐어? 네, 이해됐냐고. 요거
요거에 해당된다고. Q하고 똑같다고. 질환을 가진 경우는. 남성이 질환이 나타나는 빈도는 Q와 같다. 위에서 말한 대로 열성 대립 유전자 Q하고 똑같다. 맞았고 2번. 이 집단 여성 중 정상 동형 접합자의 유전형 빈도는 P의 제곱이다. 이것도 X라는 염색체 때문에 이게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 P 제곱에 해당되는 거죠. 똑같아. P 제곱. 위에서 말한 대로 해볼까? P가 어디 있어? 정상 대립 유전자 D의 유전자 빈도는 P 0.91 P의 제곱. 왜냐하면 XX이기 때문에 그렇다. P인데 XX니까 P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빈도는. 3번. 이 집단 내 질환 발현 표현형 빈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자, 이거 틀렸어. 틀렸는지 볼까? 이 집단 내에서 여성의 그 질환 발현 빈도는 Q의 제곱이 되겠지. 왜냐하면 남성은 P고요. 나 미안해. 1번. 남성은 Q고요. 1번. 그러면 Q의 제곱은 얼마가 나오냐? Q의 제곱 0.081. 81이야. 81%. 얘는 얼마야? 얼마야? 얘는 Q의 제곱이잖아. Q의 제곱은 위에서 뭐라 했어? 0.9, 0.09. Q. 이 계산을 잘못했네. 여기. 뭐냐면, 계산을 잘못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 남성 질환이 Q라고 아까 나왔지, 1번에. 응? Q는 0. 몇이야? 09. 그 다음에 Q의 제곱은 여성이 발현될 그 표현형 빈도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Q의 제곱은 0.081이네. 그지? 맞지? 0.81이야? 아, 맞아. 0.096 곱하기 0.09네. 자릿수가 이상해. 0.0081. 그러면 얘가 더 크죠. 알아서 무슨 말이지?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 더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작다가 맞는 거죠.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이 집단의 여성의 보인 유전자의 빈도는 남성 질환 발현 표현형 빈도보다 높은 값을 가진다. 자, 여성 XX는 얼마야? P제곱은 P제곱 해봐. 여기 아까 나온 대로 2PQ 여성 얼마야?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나오냐? 0.1638 이거 나온다고. 남성은 Q라고 했으니까 0.09. 자, 그럼 어느 쪽이 커? 이쪽이 크네, 그지? 높은 값을 갖는 거야. 이 계산은 산수야. 5번. 이 집단이 다음 세대까지 하디 바이베르크 평형상태 유지한다면 다음 세대의 대립 유전자 빈도는 여전히 유지될 거다. 그게 평형상태 유지를 의미하는 거다. 정답은 3번이야. 조심해라. 이거 계산을 잘해야 돼. 자, 4번으로 볼까? 5번. DNA 감식 과정이다. 윗글 바탕으로 보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활용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활용하나 보자. DNA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범죄 수사 현상에 수집된 DNA 샘플을 이용하여 용의자의 DNA와 비교한다. DNA는 여러 개의 유전자 마커를 이용해서 식별 가능한 상태로 분석한다. 유전자 마커란 사람마다 DNA 염기 서열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정 구간, 겐식별 유전 정보의 추적에 사용되는 기준점이다. 요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 DNA 염기 서열. 그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DNA 염기 서열이 짧은 구간이 반복되는 STR 마커. 그 반복 횟수는 사람마다 다르다. 특정할 수 있다는 거지. AGAT 염기 서열에 반복되는 STR 마커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구간이 5번, 어떤 사람은 7번 반복될 수 있다. 이때 5회 반복형 A와 7회 반복형 B가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로 간주된다. 그래서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이 적용하면 인구 내에서 A 빈도를 P,
QB 빈도를 Q라고 한다면 각 유전자의 빈도는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범죄 현장에서 사용되는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이었다. 자, 그러면 밑에 볼까? AA 유전자의 빈도는 B제곱. 나 같은 거야. BB 유전자. 이거 뭐라고 하면 돼? AA하고 앞에 걸 하면 AA라고 이렇게 하면 돼. 알았어? 똑같은 말이야 지금. 대립 유전자니까. 이거 이제 P라고 한다면 이거 Q라고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DNA 염기서열 중 AGAT라는 염기서열의 반복이 되는 STR 마커는 이건 자체인데 어떻게 대립 유전자야? 정답은 2번이죠. 이 대립 유전자는 5회 반복이냐 7회 반복이냐 이게 대립 유전자지 STR 마커로 쓰는 이 자체가 대립 유전자는 아니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염기서열 가지고 반복이 5회냐 이거의 대립 유전자는 7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이 반복되는 STR 마커가 대립 유전자는 아니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5번 어떤 사람이 5회, 7회 반복을 하나씩 갖고 있다면 이 집단 내에 이러한 유전자형이 나타날 확률은 두 가지 다 중복이니까 EQR이 되겠죠. 이거는 A하고 A에 해당되는 거. 중간식하고 마지막식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범죄적인 DNA가 A와 B를 갖는 유전자일 때 P와 Q를 통해서 계산된 해당 유전자의 빈도가 낮을수록 용의자가 진범임을 입증하는데 효력이 크겠다. 낮을수록 크다. 낮을수록 용의자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야. 자, 빈도가 우리가 빈도가 낮다는 얘기는 잘 들어봐. 빈도가 낮다. 해당 유전자의 빈도가 낮다는 얘기는 이거는 빈도가 낮다는 얘기는 그래서 PQ를 통해서 계산된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낮다 그랬으니까 빈도가 낮다는 얘기는 한 사람으로 특정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 자, 그다음 5번 이 통계적 예측이 타당하면 이게 5번 반복하고 7번 반복되는 형질보다 생존이라는 방식이 유리하다는 식의 자연 선택은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적용할 수 있지. 이게 거기 나온 그 조건 5가지 중에 5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생존이나 번식에 유불리의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까 작용하지 않았으니까 생존이나 번식에 유리하다 이하고 관계가 없죠. 만약에 이게 생존 번식에 유리하면 전부 5회 반복으로 다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7회 반복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는 5회 반복이 생존이나 번식에 유리하다는 자연선택과는 무관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정답은 그래서 2번 정답이다.